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에게 진심으로 하면 이긴다. 이렇게 진심 어린 격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처음 한 30분 정도 차 마시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됐던 모임인데 차담이 1시간 가까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에게 당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르면 이깁니다. 두 사람이 아마 동갑내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던 바로 그 경선에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도전을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선을 치렀던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맡긴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그 공천 역사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개혁적인 공천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2004년 총선 승리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가 단 한 번도 공관위원장 김문수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또 공관위원장 김문수가 단 한 번도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한테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저렇게 만났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지 않냐. 이번 대선 이기기 위한 지혜를 좀 빌려달라.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덕담이자 사실은 이게 왕도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야말로 김문수의 진심에 닿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김문수 박근혜 회동 후 김문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산더미에 갇혀 있다.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의 산더미에 갇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집도 다 빼앗기고 지금 대구에 계신다. 설난영 여사, 진짜가 나타났다. 설난영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열기가 김문수 후보가 서문시장에 나갔던 것보다 더 뜨겁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설난영 여사가 SNL 코리아 그 예능이죠. TV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나갔어요. 그 질문이 아주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이를테면 김혜경과 김건희 여사 중에 누가 더 내조를 못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망설이지 않고 김혜경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법카라고 하는 게 공공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게 더 나쁘다. 김혜경 이름 석자 가지고 삼행시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줬어요. 김 빠져요. 해경궁 김씨. 경을 칠 노릇입니다. 야, 이게 김문수보다도 돌직구가 더 세네. 그러면서 그 상황극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하면서 그 상대 배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참 설난영 여사가 참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네, 설난영 여사가 후보 방송 연설에 나섰어요. 후보 지원 방송 연설에 연설원으로 나섰습니다. 그 영상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후보 부인이 후보 방송 지원 연설의 연설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다. 김문수의 모든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김문수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설원으로 나서게 됐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대목은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김문수는 서민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민 그 자체다. 제가 좀 가슴이 멍한 부분은 좀 이런 대목입니다. 김문수가 1986년에 5.3 인천 시위 사태로 이제 감옥에 갔는데요. 그때 그 동주시 외동딸이죠. 얘가 5살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바보라 그러잖아요. 김문수가. 그러니까 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동주라는 딸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가 떨어져 있게 된 거죠. 그 아빠 얼굴 잊어버릴까봐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면회할 때. 그때 이 김문수가 남편이 교도소에서 나눠주는 과자 봉지 안에 작은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나와서 딸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 86년이면 제가 감옥 살 때인데 그때 이 가정면회를 할 때 창살 틈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도관이 양해해주면 이게 위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니까 교도소에서 나눠준 과자 봉지 안에 있던 장난감이니까 교도관이 금방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한테 준다는데 거기에 무슨 비밀 쪽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양해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인륜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줬는데 5살짜리 딸이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도 그때 아빠가 감옥 창살럼으로 건네준 그 장난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설란영 여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김문수의 삶이고 김문수의 가족들의 삶입니다. 설란영 여사는 제 남편 김문수는 아내인 저한테는 늘 다정다감하고 또 딸바보 아빠다. 그러면서도 평생 정정당당하게 한 길을 걸어왔고 한 번도 잔꾀를 부리거나 옆길로 샌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설량 여사의 방송 연설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보면 그 진심을 설란영의 진심과 김문수의 진심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3년) 전엔 대장동, 이번에는 거북선. 이 거북선 관련된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미고 동지 회원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다 흩어져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거북섬 인근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거북섬이 어디냐면요. 시흥 쪽에서 그 대부도로 가는데 시화 방조제가 있잖아요. 방조제 끝부분에 있는 게 거북섬입니다. 인공섬이죠. 이걸 거쳐서 대부도로 가서 선제도를 거쳐서 영흥도로 이렇게 연육교를 통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영흥도는 행정구역은 인천입니다만 결국은 충청도를 경기도를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야 되는 거죠. 이 영흥도의 주민 중에 우리 아미고 동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영흥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흥도가 참 좋은 곳입니다. 대부도도 좋고 그 가운데 있는 선제도도 참 좋은데 이 영흥도가 참 좋아요. 저는 영흥도가 참 좋아서 좀 먼 길이지만 연육교를 여러 번 타고 영흥도까지 갔다가 오곤 했는데 영흥도 주민이 이제 인천 가려면 100km인데 실제로 행정구역은 인천이지만 실제로 생활권은 경기도권입니다. 시흥권이에요.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북섬의 첫 번째 문제. 거북섬은 원래 작은 섬과 바다였던 것을 매립해서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반이 무르지 않겠냐. 이 지반이 무른 이곳에 높은 빌딩을 밀집해서 지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10층 이상의 높은 빌딩들을 세웠다.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객이 와서 먹고 또 놀고 가야 상인들이 장사가 되는데 관광객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적다. 그 결과 그 거북섬에 입주한 상가 빌딩의 공실률이 70%에서 80%를 계속 웃돌고 있다. 심지어 90%까지 공실률이 발생했다. 세 번째, 이제 이 주민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제가 영흥도에 사는데 영흥도 주민들이나 대부도, 선제도 이 주민들은 다 시화 방조제를 건너서 시흥이나 안산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화 방조제의 육지 끝부분에 있는 거북섬이 이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해졌다. 그래서 평일은 그나마 좀 낫고 주말이면 시와 방파제를 건너는 데만 해도 2-3시간이 걸린다. 완전히 주차장이 돼버린다. 섬 주민들이 저놈의 거북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거북섬 상황,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자주 다니고 좋아하던 대부도 영흥도라서 어떻게든 좀 시간을 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평일날은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일요일 날이라도 좀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이 2-3시간 주차장 같은 이 방파제를 어떻게든 좀 헤치고 나가서 좀 현장을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더 분명해지겠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이재명이가 지가 2년 만에 했다는 웨이브 파크,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웨이브 파크냐 말이에요. 우선 지역 주민을 위한 웨이브 파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흥도 주민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그 영흥도 주민을 위한, 대부도 주민을 위한 웨이브 파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냐? 그 웨이브 파크 한다고 해갖고서 막 입주한 상인들, 이 사람들을 위한 거냐? 아니 공실률이 70%, 80%, 90%라는데 이게 그분들을 위한 웨이브 파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아하, 투기꾼들을 위한 거였구나. 거기 엄청나게 광고하고 선전 때려가지고 돈 좀 될 거라고 해가지고 다 부동산 사재기하고 그리고서 먹튀한 그 투기꾼들을 위한 웨이브 파크였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록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이재명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한 이 웨이브 파크요.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입니다. 지난해 680억 원의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기록했어요. 680억의 손실. 거북섬 상가 공실률 90%에 육박하면서 유령섬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 조선일보 기사예요. 그런데 웨이브 파크가 이익을 얻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 2020년에서 2022년. 요 2-3년 동안은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크게 거뒀다는 거예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웨이브 파크의 영업이익이 1646억. 2022년에 웨이브 파크의 영업이익이 1542억. 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거둔 거예요.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주 살판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을 마치고 나서 웨이브 파크의 사업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가지고 입장 수입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웨이브 파크 총 매출에서의 입장 수입이 3%에 불과합니다. 이게 일종의 놀이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 수입이 3%예요. 안 망한 게 이상하지.
분양형 상가 대다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상인들이 다 자기 재산 걸고 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부동산 거품으로 투기꾼들은 돈 벌지만 들어가면 죽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거북섬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이가 시흥시장 이 유세에서 시흥시장과 업체들에게 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가 주장했어요.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 고 유인을 해서 이재명이가 직접 쓴 단어입니다. 유인을 해서. 야 이게 보통 유인이라고 할 때는 함정파 놓고 쏘긴다는 뜻인데 이자가 유인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인을 해서 인허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렇게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니까 요 2년 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반짝해서 그때 돈 버는 자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게 투기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하는 이재명이의 뻔뻔합니다. 폐업으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을 2번 죽이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 나경원은 이득을 본 곳은 토지 분양자뿐이다. 모녀가 자살할 사건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엄청나다. 알고도 자랑했다면 그야말로 후안 묻히고 모르고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입니다. 권성동은 거북섬은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의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윤상현은 상권 키우겠다고 유치한 기업이 상권을 살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유상범은 대장동처럼 공공은 땅만 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 백현동처럼 규제는 풀고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 이런 식이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거북섬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성훈, 나경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자들의 고발 이유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래요. 이재명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재명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경련이죠. 자랑 안 했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이재명은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자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과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렇게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면 뭘까요? 자아 비판? 반성? 반성이냐고 이게 그러면. 사과냐고. 자랑이잖아. 자랑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자랑했네. 자랑질을 했네. 이것이 내가 자랑했다고 지금 논평을 해서 나까지 고소하겠다고 그러겠네. 참나 정말. 아 정말 가짜는 것들이야. 진짜 자랑할 만한 섬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시의 자라섬이에요. 자라섬이 지금 꽃 페스타가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제가 한번 취재한 적도 있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가평의 장인태 본부장이 영상 취재를 해서 저희 방송에서 보내준 적도 있어요. 경기도의 대표 관광축제 3년 연속으로 뽑혔습니다. 자라섬 봄꽃 페스타. 여기에 무슨 빌딩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섬이야 섬. 그리고 섬을 정원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넓은 잔디밭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재즈 페스티벌,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정말로 제대로 자리 잡게 됐어요. 아니 투기꾼이 돈 벌려면 부동산 투기를 해야지. 그런데 진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멋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빌딩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라섬처럼 그냥 그 상태 자연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꽃을 가꾸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라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겨울 빛 축제, 여름 봄 꽃 축제, 캠핑장 운영. 자라섬의 그 캠핑장은 아주 대단한 인기입니다. 사계절 축제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빌딩 하나 없어요. 작년에 자라섬 꽃페스타, 지금 시작된 자라섬 꽃페스타 작년에 몇 명 온지 아세요? 22만 명의 관광객이 왔어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3년 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거북섬 대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북섬을 얘기하면서 또 나경원이 모녀의 극단적 선택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얼마나 많은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겠냐. 이 거북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측근이든 또는 그 지역 주민이든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극단적 선택만은 마십시오. 아무리 거북섬이 모질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압박을 해도 그래도 극단적 선택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일 일망언. 이재명이의 망언은 청년 극우화 망언입니다. 이재명이는 어제 청년 세대 일부가 어떤 경우에 극우화 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게 극우적 방식인데 편하긴 하지만 사회를 좀먹는다. 저는 이 개딸들과 종북주사파를 극좌라고 생각합니다. 극좌의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 필요하면 동원을 해서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극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자유파가 폭력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합니까? 대한민국에 극좌만이 있다. 그런데 이자가 청년 세대가 일부 극우되고 있다.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망언을 쏟아냈어요. 김문수 후보가 즉각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청년 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청년 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청년 세대 중 일부가 매우 보수화됐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 극우화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이 많이 오염됐다고 하면서 누군가 자극해서 분열시켜 극단화되고 극우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극우, 오염, 운운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다.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오염, 운운하는 발언도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힘겹기만 한 것은 조국 사태 등 민주당의 불공정,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부동산 폭등 사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신도시 등 각종 부정부패 사태 때문 아니었겠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청년 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대진년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재명이가 김문수 후보의 이 주장에 답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마지막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바로 이 질문을 TV를 통해서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이한테 해야 되고 또 마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3년 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고
이번 대선은 거북선 대선이다. 거북섬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거북섬의 그 실체가 계속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까도 나오는 이 구린내 나는 이 썩은 양파 같은 게 이 거북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거북섬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저것들이 완전 당황해가지고 시흥의 그 민주당 의원들, 지방 의원들이죠, 기초 광역 의원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성명을 냈어요. 거북섬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공실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 이런 힛돈 소리를 했는데 그만큼 이것들이 거북섬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것을 지것들은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델리가 단독으로 이 거북섬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과정을 취재를 했어요. 보니까 거북섬에 그 이재명이가 2년 만에 해치웠다고 자랑질을 한 웨이브파크가 기공식이 있었어요. 기공식은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다 설계가 끝나야 되고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게 과연 경제성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용역, 그거 조사는 되게 용역을 조사하니까 용역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꾸로 됐어. 아니 난 문재인이만 마차를 앞에다 놓고 말을 뒤에다가 매는 줄 알았더니 이 이재명이 이거 더하네. 자 보세요. 거북선에 웨이브파크 기공식이 있었어. 여기에 이재명이도 참석했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그런데 그 후에 시흥시가, 이게 시흥시 거거든요. 행정상 시흥시가 거북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그 후에 진행을 해. 야, 이것들 정말 대놓고 헤쳐먹었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자체가, 시흥이 뭐 그렇게 큰 도시예요. 예산도 얼마 안 될 텐데 이 시흥시가 지역에 명운이 걸린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자를 먼저 정해서 기공식을 한 거예요. 기공식을 하려면 사업자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됐어요. 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서 거북섬의 핵심 사업인 공식 개장이 이제 곧 될 7개월 전에야 거북섬 개발 용역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됐고 7개월 후면은 개장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용역 보고서 내용하고 실제로 거기 건설된 거북섬과 이거 하고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업 진행된 것에 맞춰서 용역 보고서가 나중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역 보고서가 발행된 2020년 3월에는 이미 거북섬 개발의 한 축인 그 이재명이가 자랑질한 웨이브파크가 이미 건설에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공식에는 경기도지사 신분의 이재명이가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흥시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와서 특정업체랑 같이 기공식까지 해버렸는데 이게 되니 안 되니 하고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개발 용역 보고서를 급하게 만들면서 이미 진행된 기공식 사업에 맞춰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공사가 먼저 시작되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작업이 뒤늦게 가자 시흥시 의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바가 이미 있습니다. 도시공학과 한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발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까지 보고 합리적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기공식까지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는 건 정말로 특이한 상황이다. 삽을 뜨기 시작한, 기공식은 삽을 뜨잖아요. 상징적으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삽을 뜨고 난 다음에 용역 보고서가 발주되면 이미 짜 맞춰진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용역업체가 나름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뜯어 고치냐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사업이 거북섬 개발과 웨이브파크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영흥도에 사시는 주민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영흥도, 대부도, 선제도 주민들은 교통지역에 살고 있다. 주민들한테 하나 이익이 안 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북섬에 입주한 그 입점 점주들은 그럼 돈을 좀 벌었냐. 이 사람들 거의 다 지금 망했다. 심지어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있다. 그런데도 돈 번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누가 돈을 벌었냐? 땅 산 사람들. 부동산 투기꾼들은 어쨌든 돈을 벌었다. 그래서 거북섬의 공실이 지금 87% 되는데 그런데 이 건물 땅 사갖고 건물 지어서 분양한 이 사업자는 그런 중에도 845억 원을 벌었다. 다시 말해 시행사만 떼돈을 번 이재명의 전형적인 이 왜곡 행정의 또 다른 표본이 거북섬이다. 그러면 이 시행사는 이거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는데 84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 회사가 누구냐? 어디냐? 대원 플러스 건설이래요. 대원 플러스 건설. 아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 국토교통위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김희정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추진하지도 않을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아서 시행사와 분양업자만 돈을 벌게 됐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지역 발전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이익에 치우친 왜곡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진우는 거북섬,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인허가 특혜는 민간업자 몫이고 피해는 주민과 소상공인 몫인 그런 동일한 구조다. 그 배경에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권력자가 있기 마련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별로 하는 일 없는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거북섬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런 거 하면 되지. 거북섬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지가 가보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초토화된 상권을 직접 와서 봐라. 거북섬의 호텔 경제 좀 제발 그만해라. 이재명은 웨이브파크로 먹고 살 만한 길이 열렸다. 2022년 대선에서도 실력 자랑을 했었다. 그때도 거북섬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북섬 주민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당신은 분양 사기꾼들의 천국이었다. 오간 사람 19은 분양 사기꾼들이었다. 이게 주민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뿌린 당시 이재명이가 있던 경기도죠. 경기도가 뿌린 조감도처럼 웨이브파크는 물론 카지노를 포함한 5성급 호텔, 대관람차, 큰 동그란 그 관람차 있죠. 예, 그 템즈강변에 있는 그 키즈파크 뭐 이런 게 들어오고 개발된다면서 동네가 들썩였지만 실제로 오간 사람 19은 다 분양 사기꾼들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 1층에 12평 상가, 1층에 12평 상가 분양가가 당시에 10억까지 치솟았다. 그럼 10억 주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2억도 안 된다. 그럼 10억 날라간 거지. 그 10억 어디로 갔냐? 분양업자, 시행건설, 시행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간 거죠. 결국 약속한 랜드마크 들어오지 않았다. 한 바퀴 돌리면 활기가 돈다. 이거 이재명 호텔 경제학조차 작동하지 않았다. 남은 건 자랑만 반복하는 이재명뿐이다.
직접 보고 와서 얘기해라. 이 정도로 충격적일지 몰랐다. 제가 주말에 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 김용태가 또 먼저 갔다 왔네. 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보는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거북섬은 좀 갔다 오겠습니다. 거북섬 상가의 수분양자들, 처음에 분양받은 분들, 이분들이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800억대 고소를 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허위 과대 광고로 사기를 당했다 면서 800억대의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무려 100여 명입니다. 100여 명. 100여 명이 800억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1인당 8억 정도씩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김용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당시 10억대가 지금 2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10억에서 8억 손해 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거북섬입니다.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 지원 유세가 방송 연설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분들을 울게 만든, 울먹하게 만든 분은 강창모라는 분입니다. 강창모. 이분은 한센인입니다. 이 강창모 님은 이렇게 찬조 연설했습니다. 저는 문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과거 이곳저곳을 떠돌던 한센인들이 정착한 다온 마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면서 강창모 님은 한센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IMF 이후 마을 건물들을 염색 공장에 세를 주어 생계를 해결했지만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허구한 날 고발당하고 징역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과 28범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한센인들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준 곳이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청, 정부가 협력해 무허가 건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현재 다온 마을은 어엿한 청산대전 일반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저희 마을에 행복학습관이라는 공부시설도 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 한글을 깨우치게 된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고 저희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8년 동안의 경기도지사 직이 끝나자마자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원으로 달려와 한 달 동안 중증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얼마 전 김문수 후보님이 포천 한센인 마을 장자마을에 오셨는데 경기도지사 시절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저희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행복을 가르쳐준 분들입니다. 라고 김문수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런 강창모님의 방송 지원 연설이 많은 분들을 울컥하게 또 울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은 그때 김문수 지사 때 행복공부관, 행복학습관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 한글을 깨우치신 한센인이 손편지를 보낸 겁니다. 한센인들의 진정한 가족인 김문수 후보님께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후보님 보고 싶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아버지 품에서 울듯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숨어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이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후보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문둥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에서 숨어 살던 저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글도 모르던 저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이제야 사는 게 재밌습니다.
모든 게 김문수 후보님 덕입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괴물 취급하듯 갖은 핍박과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님은 저희와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정치인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을 늘 지켜봐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다온 마을이요. 다온 마을은 좋은 일들이 다 모인다 이런 뜻을 가진 마을입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가 이 다온 마을을 재정비한 이후에 이 다온 마을의 염색 공장, 산단으로 되어 있는 염색 공장은 세계 1등의 경기 북부 석유 염색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이준석의 이 젓가락 바른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이준석이는 좀 억울할지 몰라요. 지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자, 이재명이의 아들로 추정되는 자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을 해서 권영국이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후폭풍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아주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변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준석이가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언론 출연을 했던 자 아닙니까? 언론사는 설사 인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를 쓰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품격 있게 토론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는 언론사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족벌 언론이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인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나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전 국민이 쳐다보고 보고 듣는 이 방송에서 그 방송에 부적합한 거친 용어가 인용의 형태로라도 나오는 순간 그 국민들한테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억울하겠지만 아마 다 합치면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방송에 출연했었을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변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정도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준석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준석이는 억울하기는 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의 아들로 추정되는 자의 SNS 댓글을 인용을 하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자기가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억울하긴 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재명이의 아들로 추정되는 자의 SNS 댓글은 그럼 어떤 거였냐? 이 제가 그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하도 말이 천박하고 잔인해서 그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장남 이 땡땡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뉴데일리 기사에 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 38 단독이 지난해 10월 31일 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땡땡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명령은 뭐냐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인데 이때 벌금은 유죄라는 뜻입니다. 과태료는 실수지만 벌금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약식 명령, 재판도 없이 벌금 500만 원 그러면 이거 나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재판에서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하면 약식 명령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땡땡이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서 벌금형이 확정됐어요. 벌금형은 유죄입니다.
선거법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박탈당하는 거 아시죠? 벌금형 500만 원이 확정됐어요. 벌금형 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의 신청을 안 했을까? 왜 정식 재판을 청구 안 했을까? 해봤자 빤하니까.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가 포기하고 500만 원 벌금 물었겠죠. 이 약식 명령문은 이 땡땡이가 받은 게 아니고 이 약식 명령문을 받은 자가 누구냐? 김혜경이랍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송달하는 거니까 누가 받았는지 다 기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땡땡이의 엄마인 김혜경이가 직접 약식 명령문을 수령했다고 확인이 돼 있어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 땡땡 이자는 포커머니라고 하는 사이트에 뭐 100건 넘게 도박 관련 글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음란 글도 막 올렸어요. 아이디가 리버에 넘김이라는 아이디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좀 상습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형 500만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이 땡땡을 상습 도박,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의 박땡땡 검사가 작년 6월 17일 이 땡땡을 약식 기소했어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이 땡땡은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총 707회에 걸쳐서 포커머니를 충전했고 홀덤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고 또 포커고수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총 4회에 걸쳐 음란한 문헌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젓가락 발언은 뭐냐면 2021년 10월 27일 오후 5시 5분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젓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바로 이 팩트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준석이의 행위는 TV토론에 대선 후보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으니 뭐 이준석이가 사과했잖아요. 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준석이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발언을 한 이준석이가 인용한 이 발언을 하고 벌금형 500만 원을 확정받은 이 땡땡이라는 자는 왜 아무런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자를 아들로 둔 이재명이는 왜 어떠한 질책도 받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엄청난 비난 속에서 후폭풍에 쌓여 있다면 그보다 10배, 100배 더 강력한 비판과 질타가 이재명이와 이 땡땡을 향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이준석이가 억울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봅시다. 한 명의 의인과 거의 동물들 같은 이 수준의 이 자빈들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일종의 고문이에요. 아, 정말 싫더라고. 제가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논평하면서 죄송하지만 좀 재미는 있었다고 하면서 원형 경기장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러나 그게 진짜 재미겠습니까? 저 정말 제가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TV 토론을 평가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차, 2차, 3차 토론을 다 봤지만 정말 괴롭더라고. 제대로 된 사람 김문수, 나머지 참 택도 아닌 것들 셋이 서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괴롭고 역겹더라고요. 특히 이 느물느물하는 이재명이나 정말 택도 아닌 권영국이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 토론을 보는 것 자체도 괴로운데 여기에 이준석이가 마지막 토론에 거의 막바지에 가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을 천박하게
거의 정말 진흙탕 수준으로 쳐 박아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폭풍이 이준석이한테 모이는 이 상황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준석이를 돌멩이를 우리가 10개를 던진다면 이 발언을 한 이땡땡과 그 아버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돌멩이를 100개, 1000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야 정상이야. 왜 이렇게 조용하나 했어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지 했는데 마침내 한꺼번에 쏟아냈군요. 유시민이의 그 폭언 덩어리, 망언 덩어리. 이자 별명이 유촉생가 그렇다 그러던데. 예. 그동안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입 닫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김어준이 무슨 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폭언 덩어리를, 망언 덩어리를 쏟아냈습니다. 자, 우선 유시민이가 뭐라고 망언을 쏟아냈는지 한 보따리 쏟아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가 작심하고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뜨겁게 달아오른 정말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제2의 유경수다 이러면서 환호하고 있는 설란영 여사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비난하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김어준이랑 대담을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유시민이는 이렇게 설란영 여사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설란영 여사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설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설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면서 설씨는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고 김 후보는 한일 도르코 노조위원장이었다. 설란영 여사가 저하고 대담할 때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 노동자 근로자로 공장에 취직하게 돼서 그때부터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걸 이 유시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후보가 학출은 대학생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학출, 노동자고 대학생 출신 노동자, 뭐 서울대 출신 노동자죠. 로서 찐 노동자 설씨하고 혼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그 관계가 한쪽은 서울대 출신의 노동자고 한쪽은 대학도 못 가서 진짜 그 노동자로 살고 있는 한 여성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했다면 그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치 학력이 서울대 출신의 김은수가 뭐 완전히 상위에 서서 모든 것을 막 고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다 했을 것 같다라고 짐작한다. 이런 식으로 딱 프레임을 짭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가 이렇게 계속 망언을 쏟아붓는데 설씨가 생각하기에 김 후보는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됐다,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자, 저하고 대담해서 설란영 여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쭉 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남편 김문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그냥 그걸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유시민이 이자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되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게 됐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여성 세계의 여성을 전부 남편의 종속물, 부속물로 지금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자의 그 인식 속에는 설란영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없어요. 그냥 학출 노동자 김문수의 아내가 되고 김문수가 출세해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되고 그러면서 남편을 계속 우러러봤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졸 출신의 노동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이렇게 정말 폭언을 퍼붓습니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하면서 갈 수 없는 자리에 갔으니까 이 사람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유시민이가 이렇게 설란영 여사를 아주 작심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이 폭언과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시민이하고 그 누나 유시춘이 김문수 후보랑 어떤 형태로든 좀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또 인연이 없어도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재야운동을 한 선후배 사이인데 그 선배의 부인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이 망언과 폭언을 쏟아붓는 것, 저것들이 오죽 다급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고 폭언입니다. 이 유시민의 이 망언과 폭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입장문을 혹시 고성우 TV를 통해서 소개할 경우에 쓴 대로 읽어달라. 쓴 대로 읽어달라. 제가 가급적이면 유일한 정론방송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놈자도 거의 안 쓰고 놈을 써야 될 때는 놈자자 해서 이자 저자로 발언한다는 것을 이정현 위원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정현 위원장이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여기 자기가 쓴 그대로 좀 읽어달라. 만약에 이것을 소개할 거라면, 자신의 입장문을 소개할 거라면 쓴 그대로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전화를 아침에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의 부탁대로 쓴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대학 못 나오면 꿈꾸면 안 되나가 제목입니다. 우선 유시민 내 놈은 존댓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내 놈 새치 혀 한 번 놀림에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힌 여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문수 형님, 형수님 외에도. 내 놈 말 한마디에 수많은 엄마들이 상처를 받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부인도 해당될 것이다. 권양숙도 고절이거든요. 대학을 안 나온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라 해서 너 따위의 비웃음 대상은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시장 부인도 고절도 중절도 국절도 무학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 놈의 소중한 가족처럼. 내 놈은 폭력을 휘둘렀다. 설탄을 난사했어. 설탄, 혓바닥 폭탄. 내 놈만큼 배우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내 놈은 설탄을, 혓바닥 폭탄을 난사했어. 혓바닥 총알을 난사했어. 내 놈이 민주화를, 인권을 외쳤던 이유 정말 기억하냐? 학력으로 여성을 판단하는 계급주의적 발상, 고졸 이하 여성을 비하하는 명백한 학력 차별, 모든 사람은 출신과 무관하다는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 침해, 여성과 저학력자에 대한 인신 공격, 고졸 이하 여성을 조롱한 인권 철학 부정, 차별의 정당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 인권 감수성 결여, 고졸과 대졸의 갈등 유발, 젊은 세대에게 학벌 강박 재강화, 고학력자 우월주의 조장, 결국 이것이었나. 이 땅에 대학 못 나온 여성들을 작아지게 하고 돌아서서 눈물 짓게 하고 가슴에 대목 받는 이것이 내 놈이 해온 민주화 운동이고 인권 운동이고 지식 운동이었나.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대졸 출신들만 사람 대접받는 사회, 내 놈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것이었나. 마지막에 띄어썼습니다. 나쁜 놈. 네, 이정현 공동위원장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이재명 아들 논란이 막판 판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라는 자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3차 TV 토론에서 젓가락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대선 막판 판세를 흔들고 있는데,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 개딸들은 아니 이게 이재명 관련도 아니고 아들 문제인데 왜 이러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라도 불을 끄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김현철,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감옥 갔습니다. 김대중의 아들 셋,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김대중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다 사법 처리됐어요. 문재인의 딸 문다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재판받고 있어요. 대통령 가족, 대통령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왜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 안 하고 대신에 김건희여서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됐는데 이것들아. 근데 이제 이재명이 아들 이동호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후보가 아니고 후보 가족 일이다. 이러고 그냥 구릉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는 거야? 조승래라는 자,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 자가 이 이동호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는 2022년 대선에서 불거진 일이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사과? 개뿔. 아들이 아니다 그랬잖아. 자식이 아니다 그랬잖아. 남이라 그랬잖아. 그게 사과야? 그러면서 이 조성래라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호 씨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어제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이것도 깜빡 쏘가 넘어갈 뻔했어. 어제 약식 재판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500만 원이 됐을 때 이 제기를 해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포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그랬죠. 근데 그게 혹독한 수사와 재판이야? 야, 이것들 거짓말은 정말 기도 안 차요. 제가 한 4, 50년 전에 이제 그 서울로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야, 서울 사람들 조심해라. 너 눈 뜨고 있는데도 코백한다 그러더라. 그 시골의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50년 전에나 이런 있을 것 같은 자들이 지금도 설치고 있네. 제가 어제 이동호 약식 재판 얘기를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안 해줬으면 진짜 이 조성래 이자의 말대로 혹독한 재판과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형 확정된 사람 얘기를 뭐하러 다시 하냐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 정말 이것들 눈 딱 부릅뜨고 있는데 가만히 다가와서 코베갈 자들이네. 그러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졌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자, 검증은 과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검증은 이재명의 과거에 대한 검증이에요. 10년 전 일, 20년 전 일도 호출하고 소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과 사범, 자범이다. 그게 다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이재명이의 행적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이동훈은 이렇게 해서 벌금 500만 원 형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최종적 책임을 진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들먹거렸다. 누가 새로운 문제라고 그랬어? 누가 엊그저께 있었던 새로운 일이라고 그랬냐고? 뉴데일리 경제는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도박에 2억 3천만 원을 쓴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확인이 됩니다. 이 2억 3천 어떻게 만들어서 썼냐? 이거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되고 세금 탈루 의혹이 있으면 그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이동호라는 자, 이번에 이재명이가 지가 등록한 후보 등록에 보면 이동호라고 하는 이 자의 재산은 400만 원이 안 됩니다. 360 얼마예요. 그런데 지 총재산이 360 얼마밖에 안 되는 자가 불과 2년 3년 전에 2억 3천만 원을 도박에다 탕진했어요.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가 재산세 또는 근로소득세 징수한 기록을 봐도 별로 일해서 돈 번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자,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냐? 총 707회에 걸쳐서 합계 2억 3,229만 9,500원을 입금해서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에 포커 이른바 홀덤 방식의 도박을 했다. 707회에 걸쳐서 게임머니 충전하는 과정에서 최소 2만 원 충전할 때도 있고 최소 405만 원 돈을 입금할 때도 있어서 다 합치면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장영하 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동호 이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때가 도박했던 기간인데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 돈 한 푼도 안 벌었다는 거예요.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 현재 신고된 재산은 불과 390만 원. 그런데 이자가 곧 결혼한다 그러면서 서울 삼청각에 수천만 원 규모의 고급 결혼식을 계획 중이다. 대관료만 최대 1,500만 원에 달하고 훨씬 총액은 산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대체 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신고재산 고려할 때 예전에 도박에 날린 이 돈 2억 3천여만 원 어디서 났냐? 그리고 지금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결혼의 실제 비용 부담 누가 하는 거냐?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가족비리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이재명 아들의 여성 혐오 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억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자꾸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상조사단 구성해서 진위를 밝히겠다. 네, 이재명 아들 논란이 막판 판세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언급 안 하는 것으로 비껴가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론침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4대 강보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공약집에 있습니다. 이 공약을 보고 전국의 농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는 대법관 증언도 최종 공약집에 공약으로 넣었고 4대 강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도 공약집에 넣습니다. 문제가 되면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발표하겠지만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금강, 영산강보를 해체 결정을 했던 것이 취소됐는데 이것을 원상태로 회복해서 해체하겠다 그랬고요. 낙동강 등 4대강보를 전면 개방해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실제 4대강과 직접 관계가 되는 분들이 농민들입니다. 이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용수가 부족해서 농지가 사막화된다. 장마철에는 침수가 되는데 속수무책이다. 주변의 저지대 소하천물 범람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다. 벼 시설 채소 재배에 도움이 됐던 본데 이거를 개방하겠다? 수위를 낮추겠다? 우리더러 그냥 죽으라는 얘기냐? 농사 짓지 말고. 낙동강 상주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 고령보의 주변 주민들은 이 4대 강보 전면 개방 공약에 큰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선산읍에 있는 한 농민은 구미보를 만든 뒤에는 집중 강우 때도 낙동강물이 지류로 거슬러 오르는 침수 피해가 사라졌다. 여름철마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보호 개방한다는 것.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농촌의 실정을 도대체 알고는 하는 얘기냐. 선산업에서 30년 농사 짓고 계신 김정길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낙동강과 감천 지류가 만나는 곳에서 항상 물난리가 났지만 구미보를 짓고 나서는 상습 침수 지역이 사라졌다. 낙동강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올 때 낙동강 수위가 높아져 한동안 걱정했지만 선산 일대 농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런데 이 좋은 보를 왜 해체하고 개방하겠다는 거냐. 낙동강 강정 고령보 인근에 포도농사 짓고 있는 나영강님은 낙동강 보 개방 절대 반대한다. 벼농사, 시설 채소, 참외 농사에는 보를 개방할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참외 농사 짓고 있는 또 다른 농민 김모님은 그러지 않아도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홍수 위험도 있다. 낙동강 보 개방은 절대 안 된다. 수위를 낮춰서도 안 된다. 상주보 인근 농민들은 아예 시위를 했습니다. 상주보가 있어도 가뭄이 들면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보를 개방해? 우리들은 뭐 어떡하라는 거냐. 칠곡보가 수문 개방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102%에 달하던 저수율이 84%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농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칠곡보 개방하는 거 농민들한테 죽으라는 소리다. 농민들 생명줄 끊겠다는 소리다. 칠곡보 덕분에 그동안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었는데 보 개방한다?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끌어올 수가 없다. 상주시민 농민들은 4대 강보 전면 개방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고 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이가 공약한 4대 강보 전면 개방 큰일 난다. 4대 강 주변에 농민들 다 죽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 성토했습니다. 대체로 지금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자나 전농 같은 데가 주도하고 있는 농민들이 다 좌파가 됐고 이재명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이가 터뜨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공약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전투표 전수조사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선관위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맹공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회견을 열어서 사전투표소 전수조사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전투표 때문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득을 봐온 민주당은 왜 아무 말 안 하느냐. 민주당의 이 태도야말로 더 무책임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옹호론자인가? 이렇게 민주당의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김영태의 기자회견문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사건들이 다수 벌어졌습니다. 서울 신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 들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남편 대신 투표한 투표 사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부천에서는 아예 작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대선 사전투표함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부실 투표 관리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의 상징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그 상징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선관위도 인정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거 관리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현장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님도 오늘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엉터리 부실 선거 관리는 막아야 한다면서 죽기 살기로 투표해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는데 침묵하라는 말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제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지적 100번 옳았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8조와 선거관리 규칙 제84조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 바로잡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신뢰를 되찾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를 관리 미흡이니 어쩌냐면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조사, 유사 사례 점검, 책임자 문책, 관리 지침 전면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없이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다시 묻습니다. 절차가 무너진 선거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제 그 질문에 선관위가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6월 3일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사표가 아니라 심판표를 들고 투표장을 향해 주십시오. 국민이 투표로 말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변명과 무책임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선관위를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네, 우리 댓글창에도 사전투표의 이 엉터리 사전투표로 인한 이 사전투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투표에는 투표하고 봐야 된다. 네, 이 댓글들을 많이 올리고 계신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보면서 우리가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대다수 언론은 이틀간에 걸친 사전투표의 투표율 34.74를 뭐 대단한 투표율인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고치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최고 기록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전 선거보다 투표율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리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투표율은 직전 선거보다 낮아졌냐 떨어졌냐 높아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전 선거가 2022년 대선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출되던 그 2022년 대선과 비교해서 사전투표율이 2.19%나 떨어졌어요. 사전투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 간 편차가 2배 이상 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가 56.50%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25.63%예요. 자, 전라남도 56.5, 전라북도 53, 광주 52 이렇습니다. 여기는 투표할 사람들 절반 이상이 다 사전투표했다는 뜻이고 개딸들이 다 몰려가서 사전투표했다는 뜻이고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줄을 너무 길게 서니까 밥 먹고 온 그 신촌투표소 거기는 이재명이가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개딸들이 온통 몰려 들어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그 사고가 났던 겁니다. 개딸들은 다 투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의 심장, 근거지인 영남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절반이 안 됩니다. 대구가 25, 부산 30, 경북 31, 경남 31, 울산 32. 여기에 더해서 평균이 34인데 평균보다 낮게 사전투표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32, 충청북도 33, 대전 33.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전투표가 높은 것은 이재명이 유리한 곳입니다. 사전투표가 낮은 것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곳입니다.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김문수가 유리하고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이재명이가 유리합니다. 자, 평균보다 높은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뭐 이재명이 유리해요. 그거 어쩌라고. 그러나 영남의 모든 지역과 충청도의 모든 지역은 평균보다 낮아요.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이 34, 경기가 32, 인천이 32, 평균보다 낮았어요. 개딸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지만 이 개딸들이 전부 동원해서 이재명이가 사전투표한 신촌으로 몰려가서 그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사전투표, 경기도, 인천의 사전투표가 평균보다 낮아요. 김문수가 수도권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투표, 호남은 후끈하고 영남은 냉랭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투표는 영남은 후끈하고 충청권은 후끈하고 수도권은 후끈한데 호남은 냉랭한 거예요. 본투표는. 그런데 사전투표 34, 그럼 본투표는 최소한 66은 될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압도적으로 많은 본투표에서 영남이 후끈하고 충청권이 후끈하고 수도권이 후끈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투표할 사람 다 투표해버린 호남은 투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냉랭하겠죠. 이번 사전투표율의 지역별 편차, 그리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 매우 의미 있게 떨어진 이 사전투표율, 이것은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에 악용당할 수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 통한 결과입니다. 전부 다 본투표하려고 사전투표 안 간 거예요. 저는 이 사전투표의 이 추세와 지역별 편차, 매우 심각한 지역별 편차가 주는 의미는 딱 하나다. 김문수가 이긴다. 김문수가 대역전극을 펼친다.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